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우리 또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 기간으로 다시 돌아갔죠. 힘내서 우리 같이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배워볼 내용은 바로 외계 행성 탐사입니다. 우리 외계 행성은 정말 인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과연 우리 지구과학원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배울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수소핵융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된다 라고 배웠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PP 반응, 양성자 반응, 그 다음에 CNO,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질량이 태양보다 같거나 작은 애들은 PP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큰 애들은 이런 CNO 반응이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질량이 크다라고 해서 이 PP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내부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우리 표면 근처에 대류층이 있고 중간에 복사층이 있다. 반면에 태양 질량의 약 1.5배, 약간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우리 복사층이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표면으로부터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 그림도 한번 보았습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매우 큰 별의 내부 구조가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질량이 매우 큰 애들은 우리 철까지,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애들은 우리 탄소나 산소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키워드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식현상, 미세중력 렌즈 현상, 도플러 효과. 처음 듣는 용어들이 아마 또 나왔을 텐데요. 보시면 우리 가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세중력 렌즈 현상. 중력은 알겠는데 뭔가 미세하게 엄청 작은 게 뭔가 렌즈처럼 뭔가 일으키는 건가? 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는 중학교 때도 들어봤을 내용인데, 도플러 효과는 우리 삐뽀삐뽀 구급차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나한테 이렇게 구급차가 뭔가 가까워지면은 삐뽀삐뽀 하는데 멀어지면은 삐뽀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도플러 효과인데, 과연 이 세 개가 외계 행성이랑 뭐가 연관이 되어 있길래 나왔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요, 외계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고 우주로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외계 행성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태양 외에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이루는 계를 우리 외계 행성계다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 뉴스에도 빈번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항성까지 지구와 가장 닮은 외계 행성 발견.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는 미지의 행성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설마 생명체가 살지 않을까? 이게 인간이 궁금해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외계 행성계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이제 있다라는 거.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를 이루고 있고, 그 중에 지구 여기 있고 달도 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계, 솔라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거죠. 행성은 별에 비해 매우 어둡기 때문에 외계 행성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20세기 후반까지는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망원경과 관측기기가 발달함에 따라서 외계 행성에 대한 연구가 이제 활발해지고, 1992년 선생님이 태어난 연도네요. 이때 최초로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래서 우리 PSR B1257 플러스 12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 상상한 작품인데, 처음으로 발견한 그 외계 행성을 말하고요. 상상도로 이렇게 그린 거. 그래서 인간은 약 1500개의 태양계 밖의 행성을 이제 찾았고요. 2017년 기준으로. 외계 행성을 찾는 사람들의 최대 목표는 외계 행성으로 그치지 않아요. 거기에 다른 생명체,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살까? 이런 거에 이제 궁금해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외계 행성을 직접적으로 찾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간접적으로 이제 외계 행성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키워드 3개 가지고 외계 행성을 찾는다라는 거. 우리 먼저 볼 거는 식현상인데요. 일식, 월식 할 때 그 식이랑 똑같습니다. 무언가가 가려지는 거. 이거를 어떻게 외계 행성을 찾을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중심에 별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별을 관측하면은 어느 정도의 밝기가 측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별 주위에 무언가가 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100만큼의 이 밝기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 어떤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어서 만약에 이 별을 가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으로 들어오던 게 살짝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식현상이거든요. 어느 천체가 그 뒤에 있는 천체를 가리게 되는 현상을 식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볼게요.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요. 앞에 행성이 이렇게 도는 경우입니다. 행성이 만약에 이 별을 가리지 않을 경우 중심별의 광도 이렇게 측정이 될 건데, 지금 2번 위치에 가니까 점점 가리고 있어요. 중심별을. 그러면은 이 밝기, 즉 광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이제 완벽히 이 중심별 안에 행성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광도가 낮아진 상태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제 밖을 나오려고 하면은 다시 광도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계 행성을 찾는 게 식현상이다라는 겁니다. 행성이 없더라면은 광도가 쭉 일정할 텐데 외계 행성이 있어가지고 광도가 줄어든 거죠. 행성이 중심별의 앞을 지나가면 중심별의 밝기가 저렇게 감소하는데,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이제 관측하면은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할 경우 이러한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시선 방향이 나란하냐 수직이냐 정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시선 방향은 눈에 보이는 이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이 나란하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야지 뭔가 가려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볼 때 손가락이 선생님의 얼굴을 살짝 가렸잖아요. 이게 나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만약에 수직인 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선생님이 이 화면을 볼 때 수직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수직으로 이렇게 만약에 공정궤도면이 있다면은 중심별이 가려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란한 경우에서 이러한 식현상을 보기 쉽다라는 거. 그리고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비율이 커지고 그에 따라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쉽다. 우리 가려지는 것,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중심별의 그 광도가 낮아지겠죠. 이 정도 가렸다가 이 정도 가리면 엄청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크다. 크기가 클수록 감소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실하게 확인하기가 쉽다. 공정궤도의 반지름이 너무 크면은 식현상이 나타나는 주기가 너무 길어지므로 공정궤도 반지름은 작을수록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심별이 있고 돕니다. 하지만 이 도는 게 너무 긴 주기를 가지다 보면은 가린다고 해도 이게 외계 행성 때문에 가려지는 건지 아니면은 소행성이나 뭐 기타 등등에 의해서 가려지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궤도가 살짝 작아져야지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가 쉬울 것이다 라는 거. 또한 중심별의 거리가 가까워야지 행성에 의한 식현상을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별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관측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별일수록 식현상을 확인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너무 멀리 있다 보면은 이게 어떠한 원인 때문에 가려진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볼 방법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시선 속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선 속도는 우리 말 그대로 시선으로부터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이걸 시선 속도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할 때는 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중심에 큰 크기의 어떤 천체가 있고 작은 천체가 이렇게 같이 돌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플러스 빨간색이 있는데 이게 공통질량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점일 것 같은데 지금 공통질량 중심은 살짝 표면에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큰 게 질량이 크다 보니까 이 중심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소가 있을 때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들이 만약에 양쪽에 앉는다 그러면은 그 받침대가 딱 중앙에 가 있으면 되는데 너무 무거운 사람이 한쪽에 있으면은 적당껏 이걸 움직여 줘야지 우리 시소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간 공통질량 중심은 이거를 의미하고요. 실제로도 우리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태양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같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줄을 하나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줄 끝에 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저쪽 공도 움직이는데 내 손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을 때 같이 돕니다. 하지만 태양의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이 별과 행성이 같이 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을 하는데요. 이때 별은 지구 관측자로부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현상이 규칙적으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 스펙트럼 흡수선의 파장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이 그림을 보시면은 관측자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눈으로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멀어지고 있다가 중심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멀어지고 있다가 가까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 그렇다면 도플러 효과는 뭐냐?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관측자와 광원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 빛의 파장이 빨라지는 효과인데 선생님 너무 말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 구급차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삐뽀 삐뽀 생각하면 됩니다. 나한테 가까워지면은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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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구급차가 나로부터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삐뽀 삐뽀 했던 게 삐뽀 삐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구급차가 정지해 있을 때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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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구급차가 만약에 다가온다 그러면은 삐뽀 삐뽀 하던 게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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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빨라진다. 즉 파장이 짧아진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삐뽀 삐뽀 하던 게 삐뽀 삐뽀 파장이 길어진다 라는 거. 그래서 별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는 빛의 파장이 길어져 스펙트럼선이 적색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하고 관측자로부터 접근하는 경우는 빛의 파장이 짧아져 스펙트럼선이 청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이를 청색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거 관측한다라고 해볼게요. 별이 만약에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 별빛 파장 이야기 했었잖아요. 우리 빛은 전자기파 형태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파장 이야기 할 수 있죠. 만약에 별이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경우라면은 그 파장이 짧아져서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멈춰 있을 때 우리에게 주던 그 빛이 어떤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우리 별이 다가오는, 즉 접근하는 경우라면은 그 스펙트럼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파장이 뭔가 짧은 쪽으로, 즉 청색 쪽으로 뭔가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나로부터 멀어져요, 별이. 그러면은 멀어졌으니까 원래 보이던 그 스펙트럼에서 파장이 길어진 적색 쪽으로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1, 2, 3, 4번 있고 1번을 스타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1번의 경우는 이런 식의 파장을 우리 관측자에게 주고 있는데 지금 돌고 있어요. 별도 돌고 그거에 따른 행성도 같이 돌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중심별이 나로부터, 즉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멀어지니까 구급차가 삐뽀삐뽀 하던 게 삐뽀,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스펙트럼을 보시면요. 이 위치에서 이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스펙트럼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 검은색 흡수선들이 어떻게 됐나요? 빨간색 쪽으로 살짝 움직였죠? 그래서 적색 쪽으로 갔다라고 해서 이것을 적색편이. 아시겠죠? 이 경우는 지금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시선 방향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죠? 하지만 얘가 이제 이렇게 오는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시선 방향에서 이렇게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 말은 시선 방향으로 뭔가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고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은 우리에게 파장 변화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의 위치에서는 1번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경우를 볼게요. 그게 4번인데 올 경우는 지금 파장이 짧아졌습니다.
구급차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삐뽀삐뽀 하던 게 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 엄청 빨라진다라는 거. 즉 파장이 짧아졌다. 그 말은 이 흡수선이 파란색 쪽으로 뭔가 움직였구나. 이것을 청색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선 방향에서 속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시선 방향에서 속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시선으로부터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이것을 의미하는데 그때는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 시선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파장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 하지만 중심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는요. 구급차가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파장이 길어지고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중심별이 지구에 가까워지는 경우는요. 파장이 짧아지고 이 스펙트럼 선이 살짝 청색 쪽으로 간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도플러 효과 정말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중심별, 즉 별만 있다라면은 이러한 도플러 효과가 관찰될 수 없는데 무언가 행성이 같이 딸린 별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도플러 효과 가지고도 외계 행성의 존재를 알 수 있겠죠. 행성의 질량이 크고 공전궤도 장반경이 작을수록 중심별의 운동 속도가 커지고 별빛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파장 변화도 커지므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쉽다. 만약에 행성의 질량이 크다라는 것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뭔가 더디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별이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 거는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중심별의 운동 속도가 커집니다. 그러면 운동 속도, 구급차가 빨리 떠나가냐 가까워지냐 이거를 의미하는 거고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은 도플러 효과도 뭔가 더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행성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우리 뒤에 은하 배우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전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아까 수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는 화면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별들이. 그러면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선 방향에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나란한 궤도면에서만 우리 도플러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동일하게 위치할수록 도플러 효과에 따른 편의량이 커지게 되므로 행성을 찾는데 유리하다. 이 편의량은 아까 스펙트럼이 적색으로 치우쳤냐 청색으로 치우쳤냐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 우리 외계 행성 관측 방법은 중력 렌즈 현상이 있는데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구가 여기 있고 지금 뭐 중력이 큰 천체가 있고 멀리 떨어진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에서 우리에게 나 은하야 라고 이런 식으로 빛을 보낼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아무것도 없더라면은 이 빛이 그대로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지 않는 뭐 다른 방향의 빛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심에 질량이 큰, 즉 중력이 큰 천체가 뭔가 존재한다라면은 이 다른 방향으로 가던 빛도 이런 식으로 뭔가 휘어지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심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멀리 있는 은하든 별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는 그 별빛의 양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앙에 뭔가 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그 별빛마저도 우리에게 오게 만든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뭔가 광도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이에 뭔가 중력이 큰 천체가 껴가지고 렌즈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중력 렌즈 현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멀리 있는 은하랑 지구 사이에 무언가가 껴있다면은 이 은하가 살짝 찌그러져서 보인다라는 거. 왜냐면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가던 빛이 휘어져서 오다 보니까 빛이 여기서 오는구나. 빛이 여기서 오는구나. 살짝 찌그러져서 보이겠죠? 우주 천체에서 웃는 듯한 은하 무리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두 눈 아래 알듯 말듯한 미소를 띤 것 같은 우주의 얼굴 사진을 촬영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흡사 큰 두 눈처럼 보이는 것은 두 개의 밝은 은하라고 나사는 소개했습니다. 또 미소와 얼굴의 경계선은 빛이 우주물체의 중력에 의해서 휘고 굴절하는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공간을 휘게 하므로 빛의 경로 또한 휘어지는데요.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이 앞에 있는 중력이 큰 천체, 뭐 은하 아니면 은하들이 모여있는 은하단 등에 의해서 휘어져서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 천체가 시선 방향이 나란하게 있을 때 관측자와 가까운 천체의 중력 때문에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우리 중력 렌즈 현상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별 또는 행성에 의해 휘어지는 것을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외계 행성을 탐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먼 천체에 대한 광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심에 아무것도 없더라면은 이런 식의 일정한 광도를 나타낼 텐데 지금 별이 지나가고 있어요. 껴가지고 그 말은 가운데에 낀 이 친구 때문에 우리에게 오지 않는 그 빛들이 휘어져서 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볼록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측자와 먼 천체 사이에 별이 지나갈 때 먼 천체가 상위 퍼지지 않고 밝게 관측이 되며 먼 천체의 광도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런데 이 중앙에 낀 별에 행성, 즉 외계 행성이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방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광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중심에 행성이 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은 행성이 없을 때 이렇게 볼록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별의 중력으로 나타나는 밝기 변화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행성까지 추가가 되면은 이 밝기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행성의 중력으로 나타나는 밝기 변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성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텐데 행성이 뭔가 있다. 그러면 이 밝기 변화에 뭔가 더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별이 행성을 이제 거느리게 되면요. 행성의 중력으로 인한 효과가 더해져서 이런 식의 광도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별만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나타날 텐데 행성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광도가 추가가 돼서 나타나겠다라는 거.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면은 행성의 공전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나란하지 않아도 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질량이 작은 천체를 찾는데 유리합니다. 아까 우리 식현상, 도플러 현상 뭔가 질량이 커져야 뭔가 좋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질량이 작은 행성을 찾는데 유리하다라는 거. 하지만 외계 행성계가 먼 천체의 앞을 여러 번 지나가지 않으므로 주기적인 관측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먼 천체 중력 렌즈 현상 이야기할 때 나왔잖아요. 그 먼 천체 앞에 외계 행성을 가진 별들이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 어렵다라는 거예요. 파악하기가.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앞서 봤던 세 가지 방법은 간접적으로 관측을 하는 건데 직접 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이러한 외계 행성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보시면 중심에 있는 이 흰색 주교일성이거든요. 이 주교일성으로부터 엄청 멀리 떨어진 약 73억 6천 킬로미터에서 약 432억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공전하고 있는 포말하우드 B라는 거를 우리 발견한 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 간접적인 방법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즉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관측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서 170쪽에 있는 외계 행성계의 특징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보시면 연도별로 외계 행성을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1992년에 처음 발견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 발견하고 이제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한 190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량이 목성과 비슷하거나 큰 행성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현재로 올수록 질량이 지금 목성을 1로 뒀는데 목성보다 작은 애들도 이제 관측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식현상, 도플러 효과, 미세중력 렌즈 현상, 직접 촬영 이렇게 많은 점들이 찍혀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도플러 효과로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경우고요.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멀고 질량이 큰 행성이 발견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아하, 도플러 효과는 뭔가 먼 천체를 관측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됐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식현상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중심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애들, 걔네들이 행성에 의한 식현상을 이렇게 구분하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가 주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도 한번 볼 건데요. 보시면은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 찾은 게 뭐 808개, 뭐 슈퍼 지구 크기에서 뭐 1.25배, 그 다음에 뭐 해왕성 크기, 살짝 지구랑 비슷한 사이즈의 외계 행성들이 많이 발견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구랑 비슷한 크기를 가졌으면은 우리 지구처럼 생명체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계속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과연 이 지구는 어떠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모르는 외계 행성에도 생명체가 살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그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솔라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생명체가 살지 않을까 항상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 밖을 떠나서 외계 행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도플러 효과, 그 다음에 식현상, 그 다음에 미세중력 렌즈 현상, 이렇게 세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직접 관측하는 방법도 있지만 살짝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방법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